고양이와 함께하는 예술세계 까미와 깜지의 고향 있는 교양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까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깜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저희 방송은 고양이를 키워드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감상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통해서 저희에게 부족한 교양을 쌓아보자는 방송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오늘 무려 14화째고 그래서 앞선 13개의 방송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뭐 이제 얘기하기엔 이미 워낙 뭐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저희 정말 많은 것들을 다뤘는데 드디어 오늘은 다시 돌아온 서양 고전 소설이 되겠죠. 최근에 저희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예. 저희 자축 파티를 한번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길래? 저희가 여러 플랫폼에 이 에피소드를 올리고 있는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구독자 수가 드디어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너무 기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플랫폼에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수가 늘고 있나요? 늘고 있겠지? 그리고 저는 파티가 제일 신기한 것 같은데 재생수 엄청 많은데 네, 한 에피소드당 거의 그냥 기본 평균 150회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구독은 7이에요. 구독 안 하시고 근데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거의 평균이 거의 일정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은근 꽤 있는 것 같은데 싶은데 어쨌든 파티는 그게 좀 신기한 플랫폼이고 저희 지인들도 파티를 주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렇죠. 파티를 통해서 은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기존에 잘 듣고 계셨던 분들은 굳이 뭐 새 플랫폼 나왔다고 뭐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네네. 그래도 어쨌든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구독자 수가 100명을 돌파했어요. 101명입니다. 굉장히 애정하는 플랫폼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까미와 제가 우리 드디어 99명이 거의 다 돼서 전날 밤에 99명이야. 이제 곧 100명 돌파하겠다. 이러고 딱 자고 눈을 떴는데 밤 사이에 2명이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1명 캡처 떠서 보관하고 있어요. 깜지는 100명 캡처 못 떴다고 아쉬워하고 있는데 아쉬워하지만 괜찮습니다. 한 명이 더 들어주신 거니까 더 좋은 거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1000명, 10,000명 돌파 가죠. 네,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홍보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책 소개를 해볼까요? 네, 이번 방송은 검은 고양이라고 에드거 앨런 포의 고전이죠. 그렇지. 매우 유명한 작품이고요. 자신의 최고의 작품 중 하나라고 인정을 스스로 하셨대요. 그래서 포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고 내용은 유죄를 선고받은 살인자의 고백에 관한 단편소설입니다. 그래서 대중에게는 공포소설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이 단편이라서 생각보다 엄청 짧죠? 네, 되게 짧아요. 한 17페이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봤던 책으로는. 근데 이 작품이 신기한 거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이 내용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네. 독자들은 처음부터 살인자가 누군지 알고 있고 누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그런 알아내는 것보다 범죄 그 자체 그걸 저지르는 사람의 심리를 읽는 것에 더 주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 현대 소설 중에서는 심리 스릴러에 가깝다는 거고 그래서 1인칭 화자고 하니까 그 화자로서 관찰하고 또 실제로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그런 살인자의 굉장히 광적인 내면 심리를 그리는 데 초점을 맞춘 작품입니다. 네. 내면 심리의 변화가 진짜 드라마틱하고 맞아요. 읽다 보면 나도 정신 이상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 맞아요. 공포소설 좀 보세요. 공포소설. 소설로는 잘 안 봤던 것 같고 오히려 공포 영화를 많이 봤어요. 많이 봤다고? 좀 이상해. 사람의 심리가 진짜 좀 이상해. 분명히 겁이 없는 편은 또 아니에요. 보면은 엄청 무서워하고 절대 혼자 못 자요. 거의 한 일주일 그 후유증이 엄청 심해요. 근데도 꼭 나오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이상한 심리가 있더라고요. 맞아. 그런 그쵸? 심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공포영화 이런 거를 꽤 즐겨보다가 나이가 좀 들면서부터는 이제 안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약간 어쨌든 마음이 좀 찝찝하고 불편해지니까 점점 그냥 멀리 하면서 안 읽고 안 보게 된 것 같아요. 즐기고 마는 걸 넘어서 이 찜찜함이 남는 게 싫은 거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까미는?
나도 약간 비슷한 심리인 것 같아. 무서워하면서 그쵸. 이렇게 손으로 눈 가리고 그 사이를 힐끗힐끗 보는 느낌,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무서운 얘기는 진짜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오래된 신화나 전설에도 이런 뭐 괴물 얘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장르 문학이 형태로 갖추게 된 거는 요쯤인 거예요. 이 포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18세기 말 19세기 초까지 그 유럽 등지에서 유행했던 고딕 소설이라고 하는 게 정립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문학의 형태를 갖췄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이런 것들 많이 쓰이고 지금도 으시시하지만 중세 고딕풍의 저택이나 사원, 수도원, 성 등을 배경으로 초자연적인 그런 기괴한 것들을 주제로 했다고 해요. 근데 요새도 그런 영화 많잖아. 진짜 많지. 근데 이게 고딕 소설이 공포 소설인 건 아닌 것은 공포 소설은 이제 그거보다 훨씬 광범위한 소재를 이제 다루기 때문에 현대에는 훨씬 더 그 범주가 넓게 되죠. 그 공포 소설을 왜 읽게 되느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공포 문학 작품이 무의식을 대리만족시켜 준다 그래요. 금기하고 있었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파괴 하고 싶은 욕망이란다. 뭐 좀 더 나아가면 어떤 살인 등에 대한 뭔가를 해치는 욕구를 간접적으로 해소하고, 정말? 그게 다 안전한 거잖아요. 안전함이 보장된 공포가. 현실은 안전하다. 내 주위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뭐 탈 때는 너무 무섭고 힘든데 그게 다 안전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 끝나고 나서 착지했을 때 그 안도감 때문에 더 행복이 극대화되는 것 같은 즐거움이,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카타르시스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는 거겠죠. 뭔가 이렇게 식은땀 막 흘리면서 보다가 그쵸, 해소되면 약간 물음표 들으면서. 근데 이제 이런 공포 작품을 설명하는 어떤 정설이니까 이런 게 뭐 만족감을 느끼고 오히려 안전함을 보장받는다? 결국에는 안전함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기괴하고 으스스한 소설들을 찾게 된다는 걸 설명하는 설인 거죠. 그렇죠. 그런 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작가 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 작가 에드거 앨런 포는 1809년에 태어났고 1849년에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하셨고요. 이른 나이네요. 네,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단편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를 확립을 했고 동시에 이 추리 소설을 창시한 장본인입니다. 장르를 창시한 건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추리소설이라고 하는 아예 장르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우 유명한 작가님이신 거고 포가 활동했던 시대의 작가들은 당시 유럽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적인 정서, 감수성, 낭만적 상상력 등을 중요시하는 뭔가 그런 경향이 지배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포는 또 개인적으로 작품 세계의 내면 심리가 이제 어둡고 우울한 면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건 또 어떤 해석도 있냐면 본인 삶과도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 해석도 있어요. 실제로 포는 40살에 이른 나이에 병사하기 전까지 좀 불운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3살이 되기 전에는 생모가 죽었고 생부도 가출하고 그래서 존 앨런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양부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었고 결국 결혼 생활도 불운했고 술과 마약에 중독이 됐고요. 그래서 뭔가 포의 작품들을 정신 분석학적인 관점에서 해석되고 연구도 하고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너무 삶이 근데 우울하다 진짜. 네, 좀 안쓰럽죠. 이 얘기를 또 듣고 또 작품을 다시 떠올려 보면 또 좀 안쓰럽고 그런 부분이 삶의 있어요. 궤적이랑 좀 겹치는 면이 있는 것 같았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근데 대체로 호평을 사람들이 안 좋게 봤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유럽에서 먼저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죠. 저희도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 시인인 보들레르라는 분이 인간의 깊은 내면을 탐구한 위대한 작가라고 극찬을 하면서 이제 발굴을 해낸 거죠.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도 일찍이 포의 정체성을 인정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검은 고양이는 보들레르가 심지어 처음 읽었던 포의 작품이라고 하고, 그래서 포가 죽은 지 7년째 되던 해에 보들레르가 이 주요작을 번역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포를 조국에서보다 프랑스에서 더 유명한 인물로 만들어준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이후 당대 주요 작가들이 보들레르의 번역을 통해 포의 영향을 받았고, 이후 검은 고양이가 아예 프랑스 문단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9세기 말에 파리를 상징하는 것 중 하나가 몽마르트 언덕 아래에 있던 카바레인 검은 고양이라는 곳이래요. 그곳은 다른 곳과는 달리 굉장히 그 예술가들이 모여서 서로의 어떤 지성적인 얘기를 나누고 비평을 하고 그랬던 안식처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곳이 문학, 예술, 어떤 정치 얘기까지 한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쵸. 이게 바로 저희가 구화에 읽었던 고로나는 존재하는 고양이에 적혀있던 내용입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거기 적혀있던 거 요약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작품을 저희가 접하니 더 이게 풍성한 나눔이 되는 너무 거죠. 반갑죠.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다소 애매한 위치라고 해요. 문학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연구를 하기는 하지만 그에 비해 대중적인 인기나 영향력을 진짜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이잖아요. 네네. 뭐 일설에 의하면 마크 트웨인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라고도 하는데 영화, 드라마, 뮤지컬, 다큐멘터리 할 거 없이 다 엄청 많이 재생산되었어요. 그리고 고전 음악뿐만 아니라 대중음악에도 모티브를 제공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대중문화의 아이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확실히. 유명하신 거죠. 네네. 다 읽고 났더니 첫인상이 좀 어땠나요? 첫인상은 일단 기계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너무 찜찜했어요. 그리고 무슨 이런 내용이 다 있나. 약간 처음 그냥 한 번씩 읽었을 때는 그렇게 들었고 그리고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물론 내가 그 당시에 살았던 일반인이었으면 이해할 수 있는 소설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이야 뭐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 뭐 이런 뭐 인격 장애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지만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냥 개념에 대해서 물론 뭐 그 당시에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좀 찝찝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 또 그래서 그 탄생 배경 아니면 뭐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관심이 생기긴 했어요. 이런 장르적 소설이라고 이제는 보이죠. 현대에서는 어떤 카테고리에 이거 작품을 넣어야 되는지가 이제 알게 된 거잖아. 그 당시에는 되게 헤맸고 뭐 이런 걸 썼어 라고 욕을 많이 먹었겠지. 근데 최근 우리 현대 인간들이 보기에는 이 장르적 소설이 갖고 있는 매력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어떤 소설이 드러내지 못한 인간 존재의 깊은 어둠 같은 거 정확하게 또 보여주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서술이 생동감이 있어요. 그런 망상으로 치닫게 되는 어떤 인간의 악몽이 잘 그려져 있는 수작인 건 확실해. 맞아. 다만 여러 번 읽고 싶진 않다. 읽어볼만 하긴 하다. 3번 읽긴 했는데 좋진 않았어. 사실 막 읽으면 침침해. 막 되게 새로운 거 발견하는 재미를 막 느끼면서 막 또 읽고 또 읽는데 얘는 뭐 새로운 거를 당연히 또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찜찜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내면을 음울하게 만들고 뭔가 건드는 거지. 스위치처럼. 불편하게 만드는 작품들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